우선 이번 대선의 판세 변화 도와서는 20대 무당층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20대 무당층을 좀 어떻게 흡수할지 그런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20대 무당층이 어느 선거에서나 조금 변수로 많이 동작하긴 합니다. 근데 20대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결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쟁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8대 0 파면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성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유권자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가 다소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었지만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지점들을 선보이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선보이면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의 변화가 정권 교체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떤 새로움을 보여주냐가 굉장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20대가 항상 늦게 올라오는 이유는 20대가 원하는 아젠다가 다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는. 지금 정치에서 정치꾼들 또는 호사가들이 많이 꺼내놓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문제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걸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미래의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20대에게 개헌이라는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 이슈겠습니까? 저는 그다지 민감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제가 뭐 예를 들어 내각제로 바뀌면 뭐가 그렇게 내 삶이 달라지겠느냐에 대한 실제로 만져지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개혁신당이 이런 아젠다를 많이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제가 아까 대구에서 던진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구 공항에 대해서 던진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 당위, 되면 뭐가 좋겠다는 그런 장밋빛 청사진과 별개로 이거 하면 40만 개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전부 다 젊은 사람이 취업할 거다를 믿는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안들로 이제 승부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젊은 세대야말로 제가 말하는 그런 산업진흥책이나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20대로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대구의 20대는 정치적으로 공간이 없습니다. 대구야말로 위기나 영공서열에 따른 그런 무게가 많이 작용하는 도시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집단적 정치적 행동을 하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기초의원, 광역의원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정치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훈련도 받지만은 대구야말로 제가 공천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런 건 좀 적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 정치인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치에 대한 거리감을 좀 더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기 전에 제가 근본적인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선거 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를 나온 이유는 저는 제가 정치를 한 지 이제 13년, 14년 정도가 이제 되어 갑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기존의 정치 문화와 관성에 대해 가지고 나는 한계점과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그 일을 담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나이가 만으로 40이 됐는데요. 제가 정치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맡은 일에 있어 가지고는 성과를 항상 냈다고 자부합니다. 대구 경북 주민들께서 저를 띄우셔 가지고 당 대표를 만들어 주셨을 때 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이끄는 승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수많은 대표가 있었지만은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있었지만은 전국당이 선거에 승리를 이끌어냈던 당 대표는 그것도 2번이나 그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맡겨주시면은 그 일은 무조건 해낸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저는 이 당을 뭐 지금 보면은 뭐 이낙연 대표 같이 중견 정치인도 창당을 하시고 저도 창당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미흡하다면 미흡할 수 있는 성과지만은 지역구 의원과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화성 동탄에서 당선되는 저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하겠다고 또다시 나선 대통령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제 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60년대생 정도까지가 이제 대통령이 도전하면서 과거에 개발도상국 시기 아니면 저개발국 시기에 있었던 그런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변화는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에서 교육받고 사회생활 해온 세대가 나라를 이끌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2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이 나라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대통령 2분, 가장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이 2분이 국내 정치에서는 굉장히 강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분은 적폐청산한다고 상대 세력을 다 잡아 가두지 않나. 한 분은 검찰을 사실상 동원해가지고 상대 세력을 탄압하지 않았나. 이래서 국내 정치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지만은 이분들이 해외만 가면 솔직히 이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해외 나가셔가지고 우리가 자료 영상에 보면은 이분 뭐 다자간 외교할 때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혼자 서가지고 주변의 정상들끼리는 전부 다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서로 못 해볼까 이렇게 팔을 끌어당기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 모습이 포착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아니면 때로는 뭐 졸다가 걸리실까?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나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나무토막처럼 서 계시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는 별 말씀 못 하시고 연단을 내려오시면서 수행원들한테 그냥 그런 비속어를 쓰셨다는 의혹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될까? 저는 이거야말로 지금까지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국내용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발리 얘기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젊을 때부터 비즈니스를 워낙 열심히 또 하셨고 성과가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해보면 그때는 다자간 외교 공간에 가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뭐 영어를 아주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친밀감과 그런 친화력으로 어떻게든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적극성을 가진 글로벌 외교가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또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그런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최근에 딥시크나 이런 것에 따른 충격파도 있었겠지만은 우리와 모든 산업에서 전면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노선버스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전기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 전기버스의 반값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런 기술 경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버텨내고 과학 경쟁이 있어서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이공계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법률가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법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 선악을 가르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들의 일이 그런 것이죠. 과거에 있는 것이 너 잘했어 잘못했어 그런 분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여당 대표를 하고 있고 야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를 감옥에 잡아넣는 것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동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8할 9할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법률가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막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두 가지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도자,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골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이준석이 역할이 있다.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이제 제외되네요. 당연히 전 제외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은 서로 잡아넣으려고 3년 내내 대한민국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든 분들이다. 한 분은 자기 관리가 부족해서 한 분은 할 줄 아는 게 검찰 일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식을 저는 빅텐트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묻지마식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국민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도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치권에 속설이 있습니다. 당명에 통합이 들어가면 진다. 과거에 황교안 대표가 보수를 다 끌어모으면 이긴다 해서 만들었던 미래통합당이 결국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과거에 19대 총선 때 민주당이 모든 세력을 끌어모아서 만들었던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도 총선 패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동영 대선 때 그때 다급해진 민주진보 진영에서 만들었던 대통합 민주신당도 망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묻지마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감동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빅텐트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언급되는 인사의 면면을 보자고 한다면은 그냥 다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 자기 희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언급되는 인사가 뭐 넓게는 이낙연 총리님부터 유승민 의원까지 그리고 제 이름은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누가 누구를 지원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 생각에 이 중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경선 한번 해보자 정도? 그럼 누군가 그냥 빅텐트 후보로 한 명 나오겠죠.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거라는 생각이 1도 안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빅텐트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으며 실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빅텐트는 허상에 불과하다. 제가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고 싶은 그런 정치적 목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지금 시간 낭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7년의 탄핵 정국에 비해 가지고 지금 탄핵 정국이 훨씬 황당한 이유는 2017년에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품성이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은 차분하게 탄핵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시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바른정당이 창당되고 그 안에서 뭐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해가지고 뭐 탄핵이 나오기 전부터 반기문 총장은 어쨌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은 공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실험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빅텐트를 한다 그러고 갑자기 무슨 지금 권한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를 모셔가지고 뭐 빅텐트에 내세운다라든지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이 보궐대선에 해당하는 성격이라 하지만은 지금 호사가들의 얘기대로라면은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은 뭐 5월 4일쯤에 한덕수 총리님이 사퇴하셔가지고 바로 무슨 뭐 빅텐트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은 선거 때까지 딱 한 달 남은 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한 달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참 희한한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뭔가 호사가들이 만들어내는
어설픈 얼치기 전략이야말로 정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 보수 진영에 있어가지고 악재 중에 초악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TK에 대한 저희 그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TK의 무슨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미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아마 항상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아마 존경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대구에 갑자기 오셨던 이유도 그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내세우는 비전에 대구 경북민들이 공감해 주신다면은 저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이 제가 가장 먼저 선거운동 하게 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너무나도 제 주변의 지인들도 얘기해 보면은 의기소침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윤석열 정부 탄생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지원을 했던 지역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으로, 그것도 탄핵 중에서도 계엄에 의한 탄핵이라는 아주 안 좋은 모양새로 퇴진하게 되면서 이것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심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위로도 아니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대구 경북은 유권자들은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비만 고양이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정체될 여유가 없다, 빨리 미래를 이야기하자, 이런 취지에서 대구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김대호 본부장님. 네. 대경일보 김대호입니다. 네. 판교 라인이라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판교 밑으로는 기업도 안 오고 인재도 안 오고 아무리 지방 살리기를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하여튼 그걸 상징하는 말이 판교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부울경에서도 분권개헌 촉구 성명서를 그 단체장들이 발표도 했고요. 예전에 이제 대구 경북 통합도 그 어떤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고 이제 권한을 달라는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 판교 라인 이게 이제 대구 경북이 이제 또 뭐 정치적으로 의기소침한 부분도 있지만 발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 판교 라인이 상징하는 이걸 깰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예. 우리가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이 이런 보수 진보의 구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이 다소 우세한 곳이라 한다면은 저는 대구가 경쟁을 굉장히 활기차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과 수도권 간의 괴리 그리고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대구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욕 이런 주들끼리는 서로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주들이 가진 재량권에 비해 가지고 이 지자체가 가진 재량권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의 도지사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하는 것이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내가 가가지고 예산 많이 따올게라는 말이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 중에 세제 정책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을
바꾸는 치수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절한 곳에 댐을 쌓고 뚝을 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할 수 있는 게 치수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 발전에 있어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거는 그런 물길을 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가지를 퍼가지고 때가 되면은 내가 예산 얼마 갖고 왔어. 이런 식으로 맨날 물바가지 퍼가지고 얼마 갖고 왔어. 이런 식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우물에서 여의도에 있는 우물에서 내가 이번에 물 한 통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의 방향을 바꾸자는 거는 자 지금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보시면은 법인세가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대구에 있다. 그러면 법인의 이윤에 대해서 나오는 법인세가 12국세입니다. 국세가. 그리고 1이 지방세입니다. 대구에서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3천억을 국세로 낸다. 그럼 대구에 있음으로써 지방세로 300억 내고 치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대구 입장에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첫째로 그에 대한 투자가 박해지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뭐 경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냐? 대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로 법인세 가져가는 게 1이라고 한다면 광주도 1인 겁니다. 그럼 광주랑 대구랑 서로 이걸 뭐 깎아주기 위한 경쟁 같은 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아까 주별로 경쟁할 때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그 로켓 쏘는 스페이스X 사업을 하다가 텍사스로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가보니까 하도 피곤하게 하는 뭐 환경 무슨 운동가 이런 사람 많아가지고 로켓 쏠 때 이렇게 환경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나 거기 사업 안 해. 규제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텍사스에 가니까 법인세도 많이 깎아주고 그렇게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때문에 물이 흐르듯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기업이 이전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12제가 국세고 1이 지방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법인세에서 국세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7로 줄일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방세가 3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이 말인즉슨 대구 경북이 결심하고 우리는 지방 법인세를 0으로 만들겠다. 작정하면은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지방 간에도 지방과 수도권 간에도 경쟁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제가 아까 주들 간의 사례로 얘기 드리면요. 텍사스 같은 주는 법인세를 거의 안 냅니다. 그런데 미국의 뉴욕주를 가보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국의 뉴욕주는 연방 법인세 21%를 내고요. 거기에 뉴욕주의 법인세를 또 냅니다. 그 다음에 뉴욕시가 있잖아요. 뉴욕주에도. 뉴욕시세를 또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도 뉴욕에 사업할 놈들은 와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월가의 금융기업들이라든지 그 돈 내고도 여기 오면 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기업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금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뉴욕은 그 고세율에도 산업이 정착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런 데는 법인세 싼 곳을 위해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법인세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아까 말했던 발전하신 판교 라인 그 이상으로는 판교나 이런 곳에서는 인재 집약적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법인세가 높아도 가겠다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외에 다른 기업들 물류나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기업들은 대구 경북에 와가지고 사업하고 싶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법인세에 대한 혜택이 강하게 주어진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의 자율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 기업 유치 경쟁을 지자체장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사실상 광주와 대구와 부산과 지방 도시들이 한 마음으로 이거를 좀 응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부터 완전히 우리가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삼선 의원인데 내가 가면 무슨 뭐 서울에 홍준표 모르는 사람 없네 이러면서 내가 가서 예결위에서 예산 따오는 게 내 일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글로벌 환경에 맞게 내가 가서 기업을 설득해서 유치해 올 수 있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방 정치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정치의 판이 완전히 바뀐다. 다선 의원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누구랑 친하다 이런 망상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경제를 잘 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세제 정책을 바꾸면은 치수하는 것처럼 물의 흐름이 바뀔 것이고 지방의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조정훈 오마이뉴스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빅텐트는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3자 구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유승민 의원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가 그냥 언급만 하신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선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말씀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지는 거는 5월 초기 때문에 대선과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3자 구도로 간다면 어쨌든 세대결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AI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을 상당히 호평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이런 방안들도 혹시 고민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선거 처리되면은 합종 연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 여러분도 최근에 제가 굳이 표현 황당한 기사 하나 보셨을 겁니다. 뭐냐? 홍준표 시장님이 내가 만약 대통령 되면은 유승민을 총리로 쓰겠다 이런 말. 이게 두 분의 관계를 아는 분이라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대 이름 하나 끌어가지고 얹어가지고 조금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 공간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승민 의원과 저와의 관계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께서 사실 지난 10년 가까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해오셨던 고생의 길에 저는 경의를 표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유승민 의원과 공동 정치 행보를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 검토하거나 제안하고 고려하는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철수 의원과의 그런 대화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최근에 AI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 또 법조인들이 또 이상한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가장 지양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아무 연구 없이 경마식으로 공약을 내는 것이라 보거든요. 수치 경쟁하면서. 뜬금없게도 AI 산업을 발전시키게 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100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동훈이라는 분은 또 200조 투자하겠다. 자기 돈 아니라고 이제 아무 소리나 막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 그러면 이공계 출신으로서 좀 내용을 알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는 공동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 산업이라는 게 딱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사기치기 딱 좋은 분야입니다. 100조 이래가지고 뭐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국민들의 AI에 대한 절박성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사기치기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100조, 200조, 50조 이런 얘기 막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경계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가 제대로 잘 된 예산 같으면요. 우리가 금액을 딱딱 떨어뜨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공항에 뭐 2조 7,900원 뭐 이렇게 연구가 된 것들은 수치가 그렇게 나오지 절대 100조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누군가 100조를 얘기하고 누구는 거기 따블 쳐가지고 200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과 그 부분에서는 저는 공동 보조로서 이런 장난에 대해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민경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짧게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개헌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헌은 언제나 하면 좋은 건데요. 될까는 약간 의문인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면 좋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번 대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여일 남은 공간 속에서 개헌이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했던 젊은 세대의 관심은 거의 없는 주제고요. 그리고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고요. 개헌의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지방 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그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과 수도권의 분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격차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 정치가 지금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지방 정부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혹시라도 예를 들어 지역의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굉장한 위기의 지자체가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지사 시장 잘못 뽑으면은 진짜 역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 할 테지만은 저는 그래도 지방 분권이 더 가속화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고, 그게 개헌의 요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레이크 뉴스 이상현 부장님. 좀 엉뚱한 질문을 좀 네.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 후보님 선거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선거를 참 잘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것들이 이제 때마다 내놓는 지표들이 항상 나름대로 차곡차곡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번 선거를 이렇게 보면 과거엔 뭐 SNS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 본다고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뭐가 중요하겠나? 어떤 것에 이제 좀 후보들이 주목을 할까? 선거 전략을 짤까?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챗 GPT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 어떤 역할을 좀 하겠나?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께서는? 저희 선거 캠프에서 챗 GPT를 가끔 사용합니다. 네, 사용하는 유일한 용도는 맞춤법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글들과 다르게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아직까지 정치가의 고민과 그리고 본인의 특별한 그런 감성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선거에서 저는 예고하고 싶습니다. 지난 동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뚫어낼 수 있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에 있는 100군데의 아파트를 다 돌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공개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대구에 사는 것처럼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면서 발로 뛰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있어가지고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정치인의 제1덕목은 제1기술은 필설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과 말을 하는 것에 그 정치에 힘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탄에서 제가 처음에 필로서 유권자들에게 손편지를 통해 가지고 진정성을 전달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글로써 감동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도구가 될 것이고요. 설은 이제 대중연설이 될 것입니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중연설을 통해 가지고 동원을 하지 않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유세를 듣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동탄에서는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치고 올라갔을 때도 보면 결국 필설의 힘이 컸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는 지도자 중에서 필설의 힘을 보여준 분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번 선거가 저는 그 필설의 힘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부 다 언론인들이시기 때문에 이 필과 설이라는 것이 남이 대신 써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가지고 본인 단련되지 않고는 누굴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대구 경북 주민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 개혁돼야 된다고 믿는 방식, 그리고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필설로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필설은 아시다시피 본선거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유세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막바지는 그걸로 제가 바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네, 영남일보 권혁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판교 라인에 대한 그 해법 그리고 개헌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분권 이야기하셨는데 그 대구 경북 그 통합 관련해서 메가시티론 관련해서 대구 경북 통합은 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메가시티론에 대한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소하긴 하죠. 경상북도가 가장 큰 도인데 그와 합쳤을 때 과연 대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생소하긴 하지만 중국에도 보면 도시 구조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충칭시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 경북 통합시보다 더 큰 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인구 3천만이 넘는 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대경선 광역전철이 이제 생기면서 사실상 대구 경북의 메가시티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무궁화호를 통해 가지고 굳이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시외버스를 통해 간다 하더라도 구미와 대구는 서로 배후 도시로서 엮여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뭐 칠곡이나 아니면 외관이나 이런 공간들은 사실상 그 교통 라인에서 조금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무궁화호는 외관에 정차하지만은 그래도 좀 구미까지 갈 때까지는 중간에 택지나 이런 것들이 잘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에 가보면은 서울 옆에 뭐 부천 있고 부천 옆에 인천 있고 이렇게 된 것처럼 연담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시가 연담화가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좋은 효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달성 지역이 사실 논밭이었다가 이제 연담화되어 가지고 도시화가 되는 것처럼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대구 지역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구 경북 통합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배후 인구의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500만 규모가 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경제권으로서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오히려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이 그 가능성을 좀 낮게 평가해 가지고 대경선 전철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실제로 저는 대구 경북이 500만의 통합 신도시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지방 분권의 시대에 있어 가지고 그 대구 경북의 수장이 될 사람은 정말 잘 뽑아야 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대구와 경북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상수도를 어디서 끌고 오느냐 때문에 경북과 뭐 대구가 서로 논의해야 될 많고 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관할 하에서 많은 것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와 이런 균형보다는 그 사람의 역량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통합은 대구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이면서도 만약에 제대로 된 그것을 이끌 만한 수장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같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그런 역할을 담임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는데도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뉴스미디어 이상훈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사실과 관련돼서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고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법인세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2021년 5, 6월경에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서 복당 관련돼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법인세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감세를 좀 가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국가 지방 전부 이 재정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길 것 같고 특히 지방에서 세금과 관련된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 5월, 6월에 제가 그 홍준표 시장의 복당을 논의했냐라는 건요. 그때 찾아보시면요. 2021년 4월부터 홍준표 시장의 복당은 홍준표 시장 본인이 워낙 달아 있었기 때문에 온 동네에 그거 질문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21년 4월부터 누가 물어볼 때마다 저는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겁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6월에 그럼 제가 그걸 명태균 씨 때문에 그렇게 했냐를 때문에 물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서 때때로 자기가 친한 정치인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저는 애초부터 홍준표 시장이 복당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2021년 4월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명태균 씨가 저한테 와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그런 의혹 제기하는 보도나 아니면 그 방향을 몰아가려는 보도들은 대부분 야 명태균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는데 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 너 명태균 새끼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구도는 사실 흥미 위주로 갈 수 있는 거지만은 보자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상식선에서 하는 판단들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심지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토론에서 아예 이 공통 질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 홍준표 복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후보로 나왔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무슨 이게 대단한 의혹인 양 해가지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언론들이 사실 수도권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법인세 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많기도 하겠지만은 오히려 뉴욕 같이 법인세율을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지방에 사실상 법인세 상당 부분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법인세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관점이 양측이 있습니다. 첫째, 보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가지고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는 국세를 지방세로 옮기는 것에 찬성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입장을 버무리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를 버무려 가지고 이야기할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 인하 효과가 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이제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려지느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요. 저는 충분히 이 돌리다 보면요 균형점이 찾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세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기업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의 사정에 맞는 균형점이 찾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미 국세로 가져가는 부분이 치리다 보니까 지방별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국세의 일정 부분 교부금 같은 것은 당연히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했다가 완전히 보수 수입이 빵이 되는 지자체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예산이야 당연히 교부금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얹고 싶은 거는요. 지자체가 방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은 보편적 현금 복지는 지자체가 할 수 없도록 제가 그것은 법제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코로나나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보편적 현금 복지가 몇 번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일부 뭐 몇만 명짜리 군 단위에서 우리는 한 사람당 50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런 거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부도덕한 행동이냐면요. 따지고 보면 인구 2, 3만 되는 군에서 50만 원씩 뿌리면 100억, 150억 이 정도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로 당선된 군수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돈 100억 들어가지고 무슨 시설 하나 짓느니, 그래가지고 뭐 찾아오는 방문객 몇백 명 해가지고 그거로 표 얻느니 그냥 이거 50만 원씩 주니까 훨씬 표가 잘 들어오더라를 체득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막 10% 이런 동네에서 50만 원씩 뿌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런 방만한 지방의 재정 운영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만약에 진짜 이번에 경상북도의 산불 피해처럼 진짜 이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야 당연히 그 지역에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보내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은 그냥 갑자기 뭐 경기 살린다 이래가지고 아무 이유나 갖다 붙여가지고 50만 원씩 나눠줄게 이런 지방의 방만함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국회에서 당끼리 어떤 토론을 통해 동의해가지고 일정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자체 간의 현금 살포 경쟁 같은 경우는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어떤 지방의 방만함도 막는 게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좀 전에 그 영태균 씨 말씀하셨는데 그 혹시 그 전에 당 대표 선거할 때 공표나 비공표 관련해 가지고 영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의뢰한 적은 혹시? 당대표 선거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저는 처음부터 그 조사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호영, 나경원 의원 정도가 이제 조사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그 의뢰했다고 되어 있는 공표 조사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의뢰할 이유도 없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그 조사에 4번째인가 3번째 조사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그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조사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제가 무슨 의뢰했다니 하는 그것도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사가 공표 조사를 진행하지만은 공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지불은 의뢰자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비용 지불도 제가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예. 다른 질문. 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입니다. 1년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비만 고양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구성원이 조금 바뀌기는 했잖아요. 총선 거치면서 혹시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런 그 비만 고양이 상태로 이제 살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바뀐 그 지역의 초선 의원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대선에서 이제 각자 이제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뭐 몇 명에게 같이 이렇게 연을 돼서 이제 같이 가는 구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원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을 돕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짚어내고 싶은 거는 과연 이 경선 과정에서 지금 대구 경북에 관한 공약이라든지 메시지가 그분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경선 후보에게 투사시키고 있느냐의 문제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대구 경북의 주민들 대표에서 국회의원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어떤 경선 캠프에 역할한다면은 적어도 자기가 미는 경선 주자가 대구 경북에 대한 관심 플러스 공약을 내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행보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비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만 고양이라고 지목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사실 공천을 못 받은 분도 있고 교체가 되신 분인데요. 비만 고양이를 빼고 나가지고 그 장에 이제 아직은 덜 비만한 고양이를 넣는다 해가지고 문제가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제 호랑이를 들여왔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 1년쯤 지났으니까 오히려 지금 들여온 것이 또 이제 아직까지 살 안 찐 고양인지 호랑이를 데리고 온 건지는 아마 저보다 지역의 언론인들께서 더 판단을 잘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지금 대구에서나 경북에서나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 다음에 중견 정치인을 발돋움하는 단계가 아마 대구시장이나 경북 지사에 도전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고양이들보다는 이미 떠난 비만 고양이가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쫓아냈던 비만 고양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돌려막기식 고양이 판이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최고현 운영위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MBC의 최고영 국장입니다. 우리 아시아포럼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시아포럼의 설립 취지가 지역 균형 발전인데 오늘 이준석 후보님 뭐 지역 지방 분권과 지역 발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좀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에 들어가서는 뭐 이준석 후보가 그 국힘당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상으로는 어느 후보가 붙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반 이재명 연대를 통해서 국힘당 후보와 통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8명의 국힘당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후보가 될 것인지 뭐 생각하시는 후보가 있다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8분이 지금 뛰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다른 당 경선에 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하지만 언론에서 익히 보셨겠지만 제가 뭐 홍 시장과는 워낙 교류가 잦은 거를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사실 홍 시장님 화낼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은 가장 경쟁력이 국민의힘에 셌던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어떤 확장력이나 아니면 행정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한 카드였을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사실 제가 4월 4일 탄핵이었고 4월 5일에 제가 오세훈 시장을 사석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오세훈 시장은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본인의 대선 행보를 가속화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걸로 생각했는데, 딱 저를 보자마자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 대표 이번에 그런데 이렇게 8대 0으로 탄핵이 나버리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우리가 여기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후보를 내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민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장 유력한 그런 대선 주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진짜 이거는 국민을 향한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을 익히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런 고뇌와 번민 속에서 결국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 안 하시기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였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구 경북의 시민 도민께서 인식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육군은 육지에서 싸우면 무적이고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면 무적이고 공군은 공중에서 싸우면 무적입니다. 전장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 강한 군대가 어디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군을 가져다가 바다에 싸우라 그러면요 물에 빠집니다. 그거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장을 어디로 삼아야 과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냐에 대해서 인식전환이 있으면 좋겠는 게요. 만약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왔던 것처럼 이재명 나쁜 사람이야, 이재명 저 사람 막 형수한테도 재밌는 말 하고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갖고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더 이상 안 먹힐 겁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가족 간의 재밌는 대화나 이런 거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은 계엄을 터뜨리는 데게 상대 세력이 돼버리면요 개인 간의 일과 계엄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저지르고 계엄을 옹호했던 측면에 당해서 야 저기는 가족 간에 뭐 욕하더라 이런 거로 붙자고 하면은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엄 옹호 반대, 탄핵 찬반 이런 구도가 되면 큰일 나고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구도를 새로 짠다고 하면은 미래와 과거로 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역시나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대표는 항상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의 방탄이나 이런 것에 신경 많이 쓰시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먹거리라든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굉장히 피상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뭐 엔비디아 어떻게 하겠다느니 아니면은 100조 투자하겠다는 이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선명한 대비 속에서 야 저분은 미래와 과거의 대비 속에서 굉장히 약하구나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어쩌면 같이 과거로 묶여가지고 떠내려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랑스의 모델인 겁니다. 프랑스에서 사실 뭐 보수당과 사회당이 어떻게 하느냐 관계없이
국민 행동에 가까운 앙마르슈라는 그런 당을 만들어 가지고 마크롱이 치고 나가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미래, 너넨 다 과거 이렇게 몰아가지고 승리를 이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도를 잘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단일화 또는 이런 구도는요, 보수 진보의 구도고요. 이건 이미 황교안 총리가 2020년에 했다가 그냥 엄청나게 망한 적이 있는 그 전략이거든요. 근데 탄핵 국면에서 그걸 하면 더 안 될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보수 진보 구도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립 구도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오히려 다자 구도에서 저는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바로 동탄에서 제가 선거를 이겼던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대구의 젊은 세대는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네, 방금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탄핵 과정에서 보면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대선을 앞두고 이분들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헌법재판관 8명이 40개에 대해서 모두 인용을 했다는 거는 그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고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을 치른다면 100점 100패일 텐데 지금 어떻게 그 중도를 이끌어낼 것인지 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비만 고양이를 넘어서 이제 비겁 고양이가 돼가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고양이가 필요할 때 대표를 뽑아놨는데 나타나지 않는 고양이들, 이게 적어도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양이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탄핵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구 경북의 고양이들한테 가장 깊게 각인된 건 뭐냐면은 튀지 말자, 눈에 띄지 말자. 그래서 예스든 노든 간에 탄핵에서 입장내가지고 유승민처럼 되지 말자. 뭐 이런 게 1행동 강령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고양이 학교에 가보면은 교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대구 경북 고양이 학교의 이 교훈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성공과 실패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 저는 탄핵이라는 찬반 하나 때문에 유승민 의원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은 주호영 대표 바른정당 계셨는데 잘 나가시잖아요. 예, 주호영 대표 바른정당에 계시면서 그때 핵심 역할 하셨는데 다시 이제 중요한 역할을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탄핵에 그 당시에 찬성했다 반대했다가 대구 경북민들의 평가나 아니면 보수 정치 공간에서의 위치를 결정짓는 건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배신자로 몰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의 비겁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때. 저도 그때 바른정당에 있었고.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대구에 와가지고 엑스코에서 그때 탄핵 경강을 넘자 이렇게 돌파했던 거고, 많은 다른 분들은 유승민 배신자론이라는 걸 오히려 소비하면서 자기 고향 학교의 교훈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 거예요. 대구 경북민들은 대구 경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고향이든지, 까만 고향이든지 아니면 흰 고향이든지 다 응원해줄 의사가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지금 대구에 있는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자신들만의 행동 강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글로벌 정치로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는 걸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오바마란 정치인이 미국에서 한 방에 떴을 때 그가 연설을 통해 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연설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이라크 전쟁에 놓고 굉장히 분화가 돼 있었거든요. 이라크 전쟁 찬반을 놓고. 근데 오바마가 딱 얘기했던 게 이라크 전쟁에 찬성한 사람도 애국자요, 반대한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쉽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나 탄핵에 반성했던 분들이나 각자의 이유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탓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결과를 이제 다들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미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대구의 보편적인 정서가 됐으면 좋겠고 숨어있는 고양이들은 매번 저렇게 안 나오는 거는 고양이 자질이 없는 거니까 저는 다음 선거에서 반영해가지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아시아 포럼 와가지고 경고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은 다시는 이 상태로 비만 고양이 놔두면은 당 대표나 대선 후보를 못 만들어낼 것이다. 전체 고양이 수가 줄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 고양이들의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25명만 똘똘 뭉쳐 있고 비례대표까지 하면 한 30명 똘똘 뭉쳐 있으면은 반장 선거는 계속 이길 거다. 원내대표 선거는 계속 이길 거다. 맞는 말 했잖아요. 추경호 대표 이기고 뭐 주호영 대표 이기고 원내대표 선거는 기똥차게 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 고양이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대구 경북 고양이의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그런데 결국 그 원내대표만 계속하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전당대회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경선 통과하는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번에 만약 홍준표 시장이 되신다더라도 그게 뭐 그분의 개인기지 뭐 대구 경북에서 조직적인 힘으로 갔다고 좀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분의 특성상 저는 그 약간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 자체가 대구 정치 위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윤석 후보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1년 반 만에 이제 아시아 포럼 와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은 또 1년 6개월 전에 했던 얘기의 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지점도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총선도 있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다시 한번 대구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게 대구라는 공간 또 경북이라는 공간이 지금 이 정치적인 역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은 영영 대구는 다시 치고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이 언론인들께서 지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호소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뭐 좀 덜 구체적이거나 부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또 따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보충해가지고 기사 작성하시는데 제가 뭐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제가 아까 공언한 대로 우리 개혁신당은 대구와 연고가 있는 80년대생들의 정당입니다. 이런 조건이 다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구의 젊음을 선도할 수 있는 정당 개혁신당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